화물차 망했다고 거짓말했더니 장남은 10만 원 던지고 장녀는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임종 직전 30년 전 내 아내와 불륜했고 두 자식은 내 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00억 비자금 받은 아버지가 대기업 만들어 복수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의 한 허름한 원룸이었습니다. 한도준은 침대 끝에 앉아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30년을 개처럼 충성했는데 도준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달 전 그는 대한그룹 최태섭 회장의 비서실장직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그는 그 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정은숙에게조차 비밀이었습니다. 퇴직 다음 날 도준은 중고 화물차를 9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숨기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30년간 회장을 모시며 알게 된 비밀들, 그리고 회장이 은밀히 맡겨둔 300억 원의 비자금 위치였습니다. 자식들아,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구나. 도준은 일부러 가난한 화물차 기사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화물차 사업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도준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족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첫째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다. 좀 만나자. 아버지, 바쁜데 무슨 일이세요? 화물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어렵구나.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돈 문제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이에 무슨 사업이라고. 재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준은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첫째 아들 재민을 만났습니다. 재민은 대기업 과장으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차림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창피하게. 도준은 일부러 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았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좀 힘들어서 그런다.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겠니? 재민은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 근처에는 오지 마세요. 저도 체면이 있습니다. 10만 원? 이게 뭐니, 재민아? 아버지가 무모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버지 선택이잖아요. 왜 그 책임을 저한테 지우려고 하십니까?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준은 둘째 딸 서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당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서영아. 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잠깐만 얼굴이라도. 죄송해요. 남편이 싫어해요. 그냥 가세요. 서영아,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아버지, 저희도 빚이 있어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집에는 오지 마세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도준은 현관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딸 미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오빠랑 언니한테 갔다 오셨다면서요. 괜찮다, 미래야. 아빠, 제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어요. 500만 원인데 아빠 드릴게요. 도준은 놀랐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막내가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니. 아니다, 미래야. 내 돈은 내가 써야지. 아빠가 더 중요해요. 내일 카페로 오세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다음 날 미래의 작은 카페에서 도준은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래는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오빠랑 언니는 원래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넌 힘들지 않니? 카페도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아빠만 건강하면 돼요.
미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정확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딸이 아버지 도와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도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습니다. 미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빠, 울지 마세요. 저 창피해요. 그때 카페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그룹 최태섭 회장이 타고 있던 차량이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최 회장은 중태에 빠져 서울 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도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나온 화물차는 낯익은 번호판이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일부러 팔았던 그 트럭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미래야, 아빠 급한 일이 생겼다. 나중에 연락할게. 도주는 서둘러 카페를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태섭 회장. 30년을 모신 그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있다니. 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도준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한 실장님 오셨군요. 부인, 회장님 상태가. 의식이 오락가락하세요. 그런데 계속 한 실장님을 찾으세요. 도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찾는다니. 설마 그 비밀을. 중환자실로 들어간 도준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최태섭과 마주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한 회장은 힘겹게 손짓했습니다. 한 실장. 가까이 와. 도준이 다가가자 최태섭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회장님. 너의 아내. 은숙 씨. 최태섭은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30년 전 내가 은숙 씨와 관계를 가졌다. 도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재민이와 서영이는 내 아이다. DNA 검사도 했어. 청천벽력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도준은 비틀거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너에게 계속 죄책감이 있었다. 그래서 너를 30년간 곁에 뒀던 거야. 용서해라. 용서요? 30년을 속이고 용서를 구한다고요? 최태섭은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류. 금고에 있다. 증거가. 그리고 비자금. 300억. 내가 관리하던 것. 모두 내 것이다. 회장님. 유언장에. 다 적어뒀다. 은숙이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제발. 최태섭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은 나가 계세요. 도주는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자신이 키운 두 아이가 회장의 자식이었다니. 회장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한 실장님 괜찮으세요? 부인. 혹시 아셨습니까? 부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럼 DNA 검사 결과도. 부인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이 한 실장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날 밤 도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숙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요? 밥 먹어요. 은숙 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최태섭 회장이 사고 났다. 은숙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중환자실에 있어. 나를 불러서 갔다 왔지.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재민이와 서영이 이야기를 하더군.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명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숙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군대에 있을 때 태섭 씨가 접근했어요. 어리고 멍청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인 척 키운 거야? 미래는 당신 아이예요. 정말이에요. 도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하자. 안 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30년을 속였어. 이제 충분해. 도주는 DNA 검사 결과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재민 99.8% 일치, 서영 99.7% 일치. 최태섭 회장의 친자다. 은숙은 서류를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회장이 직접 말했어. 죽기 전에 고백하고 싶었나 봐.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30년을 속인 걸 용서하라고. 도주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숙이 따라 나와 매달렸지만 도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최태섭 회장이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준도 조문을 갔습니다. 놀랍게도 재민과 서영이 상주 자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일까? 강 변호사가 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선생님, 회장님이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 재민, 서영, 그리고 도준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최태섭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한재민과 한서영을 본인의 혼외자로 인정하며 각각 10억 원씩 상속합니다. 재민과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300억 원의 비자금은 한도준 씨만이 그 위치와 비밀번호를 압니다.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모두가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셋째, 한도준 씨는 30년간 본인을 충실히 보좌했으며 본의 아니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위 비자금 전액을 그의 재량에 맡깁니다. 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회장님 자식이라면서요? 강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한도준 씨의 자녀입니다. 회장님은 도의적 책임으로 10억씩 남기신 겁니다. 서영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아니 한도준 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10만 원 던지던 것도 기억나니 재민아? 문전 박대하던 것도 기억나지 서영아? 도준은 스위스로 날아갔습니다. 은행에서 300억 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도준은 작은 물류회사를 50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기사들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모두 자신처럼 대기업에 밀려 힘들어하는 개인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정당한 임금을 드리겠습니다. 월 500만 원 보장합니다. 기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사장님? 제가 화물차 기사 출신입니다. 여러분의 고충을 압니다. 함께 성공합시다. 소식을 들은 미래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회사를 인수하시고. 미래야,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도주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태섭 회장과 엄마의 관계, 오빠와 언니의 정체, 그리고 300억 원의 비자금까지. 미래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제 아빠예요. 영원히 제 아빠예요. 고맙다, 미래야.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아빠, 제가 회사 마케팅 도와드릴게요. 카페는 접고요. 3개월 후 한도준 물류는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정직한 운영과 기사들에 대한 좋은 대우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대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새 회장이 된 최태섭의 동생이 연락해 왔습니다. 한 사장님, 우리 그룹 물류를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개인 화물차 기사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수익성이. 그럼 거절하겠습니다. 결국 대한그룹은 도준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재민과 서영이 도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아버지래? 너희들은 최태섭 회장의 자식이잖아. 재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지? 서영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회사에서도 시댁에서도 모두가 저희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도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해. 앞으로 나와 어떤 법적 관계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각서야. 네. 그리고 각자 2억씩 줄 테니 그것으로 새 출발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억이요? 그것밖에. 10만 원 주던 아들에게는 과분한 돈 아닌가? 서영도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이제 우리는 남이야. 두 사람은 각서에 서명하고 2억씩 받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은숙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이혼 서류는 준비됐소? 네. 여기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내 딸이야. 건드리지 마. 은숙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울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당신이 선택한 거였어. 1년이 지났습니다. 한도준 물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국에 지사를 두고 300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미래는 마케팅 이사가 되어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빠, 오늘 계약 5건 더 들어왔어요. 이제 업계 3위예요. 잘했다, 우리 딸.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재민과 서영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재민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2억으로 작은 운송업체를 차렸습니다. 실패했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서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물류 관련 일을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이제야 돈의 가치를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받아주세요. 신입사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겠습니다. 도주는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특혜는 없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민과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재민과 서영은 성실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화물 상하차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도준이 물류센터를 시찰하다가 재민이 다른 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뭐가 대단해. 일하는 거지. 예전엔 나도 잘난 척했는데. 아버지 덕분에 사람 됐어. 도주는 멀리서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영도 변했습니다. 여직원들의 복지를 챙기고 육아휴직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여직원들을 위한 타가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 서영 씨가 추진해봐.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이 암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래가 먼저 알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위암 말기래요. 도주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가봐야겠다. 병원에 도착한 도주는 병상의 은숙과 마주했습니다. 많이 야위고 창백했습니다. 당신이 왔네요. 미래가 걱정돼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은숙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민과 서영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은숙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재민아. 서영아. 미안해. 너희들 때문에. 재민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서영도 울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태어났잖아요. 감사해요. 은숙은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말해요. 사실, 태섭 씨가 강요했어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도준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이제 편히 쉬어요.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은숙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30년의 거짓말도 배신도 이제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준은 상주가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지켰습니다. 은숙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강 변호사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한 회장님 스위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비자금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 비자금이요? 고 최태섭 회장 명의로 700억 원이 더 있답니다. 역시 한 회장님만 인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준은 웃었습니다. 이제 총 1000억 원이었습니다. 회사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 30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화물차 기사 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단 기금은 700억 원입니다. 이 돈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자녀 장학금, 의료비 지원, 은퇴 후 생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서영도 울면서 박수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미래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저도 재단 일 도울게요. 도준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 가족입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가족입니다. 그날 저녁 도준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래가 커피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아빠, 뭐 생각해요?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을 해. 화물차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후회 없으세요? 없어.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은숙도 최태섭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민과 서영도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도준은 세 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화물차 기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도준 회장이 설립한 복지재단 소식이었습니다. 한 늙은 화물차 기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네요. 도준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졌습니다. 배신과 복수로 시작했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끝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5년 후 한도준 물류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재민은 전무가 되었고 서영은 이사가 되었습니다. 미래는 부회장이 되어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도준은 65세가 되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물차 한 대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래, 가자. 강당에는 화물차 기사들의 자녀 1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준은 한 명 한 명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부모님처럼 성실하게 하지만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길 바랍니다. 한 학생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세요. 한도준 회장님은 우리의 영웅이라고요. 도준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저도 여러분 부모님과 같은 화물차 기사였을 뿐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도준은 옛날 자신이 몰던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시작은 복수였지만 끝은 사랑이었구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했던 그의 하루가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한도준은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화물차 기사들이 모였습니다. 미래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진짜 가족입니다. 재민과 서영도 추도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친자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저희를 아들과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셨습니다. 한도준 복지재단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매년 1000명의 화물차 기사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물차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낸 사람. 한도준 1964-2039.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아버지. 황혼의 복수, 숨겨진 진실.